저는 원래부터 이더리움 ETF는 비트코인 ETF만큼 쉽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네. 블랙록의 영향력이 분명히 ETF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전 그게 5월까는 잘 모르겠어요.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추월할 가능성? 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전 이번에 민코인 사태에서도 솔라나가 많이 뛸 수 있었던 이유는 이더리움은 절대 그렇게 못해요. 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으로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좀 주목할 만한 좀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 프로젝트 있을까요? 비트코인 생태계에서요? 저는 오디널스는 계속해서 저는 가치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오디널스. 생각해요. 네. 그리고 전 그 인스크립션도 저는 결국에는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저는 필요한 저는 그 기술 스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말 그대로 비트코인은 스마트 컨트랙트가 없으니까 어쨌든 사토시라고 하는 거에 계속해서 그 데이터를 넣어서 그걸로 이제 NFT를 만들고 하는 건데 저는 그런 것들은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필요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이번에 인스크립션도 한번 붐이 일어가지고 비트코인으로 시작된 게 뭐 이더리움 넘어와서 아비트럼 넘어가고 아발란체 가고 뭐 다 했잖아요. 사실 아발란체, 이더리움 같은 데는 필요가 없어요. 의미 없죠. 네, 사실 뭐 걔는 NFT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으니까.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태생적으로 그런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토시라는 거에 데이터를 집어넣는 행위들이 앞으로도 계속 유의미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쪽은 물론 인스크립션도 뭐 중앙화되어 있는 인덱서가 있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타중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측면에서는 충분히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디널스 NFT라든지 아니면은 뭐 BRC20라든지 뭐 이런 자산들은 계속해서 유의미하게 이 시장에서의 어떤 파일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원래 마지막 질문이었는데 또 갑자기 대화도 너무 재밌어서 또 떠오르는 게 그러면 지금 오디널스 기반으로 지금 BRC20 토큰들 중에서 뭐 OD라든지 뭐 SATS 사츠 뭐 그런 사토시 코인 같은 이런 프로젝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코인들도 향후에 좀 가치를 좀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치를 향후에 더 가지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 중에서 수많은 코인들이 또 당연히 가치가 많이 사라지게 될 거겠죠. 그런데 제가 좀 원래 주목했던 건 그 오디언스 NFT들을 많이 좀 주목을 했던 것 같아요. NFT. 네. 그래서 그쪽 친구들이 저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 입장에서 그냥 너가 한 5년 정도 투자하고 그냥 까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비트코인 생태계 내에서 하면 저는 오디널스 NFT를 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알트코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벌써부터 알트코인이 펌핑이 되니까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진짜 혼란스러워하세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가? 그리고 알트코인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자, 이거 올 시즌 알트코인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저는 항상 저희 독자분들 또는 제 주변에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열심히 각 잡고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추천해 주는 거는 본인만의 투자 철학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항상 질문을 하는 게 주식 투자하실 때 뭐 버핏이나 뭐 다른 사람들이 투자하는 가치 투자 같은 거, 뭐 주변에 있는 뭐 치약 회사라든지 뭐 투자해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저는 투자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왜 블록체인 투자 철학을 왜 안 갖냐? 근데 뭐 물론 지금 민코인이 뭐니 정말 투자 철학이 필요 없는 투자 시장이 생기긴 했는데 저는 근데 민코인 투자하는 거 투자 철학이라고 생각해요. 네. 나는 민코인에만 투자할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저는 투자 철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전 철학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투자 철학이라는 거는 전 양대 갈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블록체인이 작동하는 방식이 결국에는 어떠한 방식이 더 각광받을 것이냐를 봤을 때 결국에는 모듈러 모놀리틱으로 전 크게 큰 방향으로 나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방향성 베팅을 할 거면 어떤 체인이 좋고 어떻게 블록체인이 작동하는 게 더 이상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갖고 그쪽 생태계에 투자를 하는 행동이 훨씬 더 저는 자기 자신의 투자 행위에 믿음을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놀리틱 블록체인은 말 그대로 단일 샤드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겠다라는 비전을 가진 거예요. 네. 이게 뭐가 좋냐? 이 단일 샤드이기 때문에 이 샤드 안에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끼리 거의 아토믹하게 서로 컴포저블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결합성이 좋고 그냥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도 잘 호환하기 때문에 여기다 갖다 어디 갖다 붙여서 메가앱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컴포저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하고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안 끊기는 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모놀리틱 블록체인을 더 지지하게 되고 그럼 그쪽 관련된 투자를 하면 되는 거고 모듈러 블록체인은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이더리움이나 셀레스티아나 어베일처럼 하나의 DA 레이어를 두고 여기다가 다양한 롤업들이 올라가서 각자의 목적에 맞는 목적 지향적 체인들을 설계를 해서 서로가 나중에 소통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느 게 더
이 앞으로의 블록체인 시장의 미래를 바라봤을 때 어떤 미래에 어떤 블록체인이 더 점유율이 높겠느냐를 베팅을 해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이거나 저거나 막무가내 투자하지 말고 본인만의 어떤 신념을 좀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AI가 잘 될 거야 해서 AI 쪽만 보시는 분이 계시고 뭐 2차 전지 보시는 분 계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누군가는 뭐 케첩회사 투자하지만 또 누군가는 IT 중심적으로 투자를 하고 또 누군가는 또 뭐 금이나 이런 채권이나 이런 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만의 투자 철학을 정립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알트코인들은 결국엔 이 두 가지 카테고리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그냥 모놀리틱이냐 뭐 모듈러나밖에 없고 결국에는 어플리케이션 코인들도 이 생태계 안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이 생태계에 투자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독자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난 뭐에 투자하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오케이, 나 블록체인 잘 모르지만 어떤 게 좀 더 앞으로 대중이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려면 더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미래는 뭘까? 그냥 단일 레이어 위에다가 여러 가지 롤업들을 만들어서 그 하나의 롤업 체인들이 각각의 목적을 가지게 되고 이 체인들이 서로가 소통하는 미래가 훨씬 더 이상적일지 아니면 그냥 단일 싱글 샤드에서 정말 수백 개의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가 서로가 서로 소통하면서 얘기를 하는 이런 소통하면서 서로가 협력하는 이런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앞으로 좀 더 미래지향적인 모습일지는 사실 이건 되게 주관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시기에 좀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만큼 이제 이런 투자 철학이 없다 보니까 이게 오른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따라가고 맞아요. 또 이게 오른다 그러면 이게 좋아 보이고 약간 맞아요.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데 맞아요. 우리가 자기의 어떤 투자 원칙에 따라서 명확한 그런 구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 너무 좋은데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 보시는 이제 투자 철학은 뒤에서 제가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좀 추가적으로 또 좀 중요한 질문이 있어서 네. 지금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을 때 포퓰러스 리서치가 굉장히 초기에 이제 좋은 프로젝트들을 많이 발굴했는데 네. 이렇게 유망한 프로젝트를 초기에 발굴하는 어떤 노하우 아주 좀 간단한 노하우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는 모든 정보는 트위터에서 나와요. 아, 트위터 기반으로. 네.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트리키한 게 트위터에는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정보도 많고 가짜 정보 많죠. 굉장히 사기꾼들도 많고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트위터에 집중해라라고 얘기해 드릴 수는 절대 없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업계에 6년 정도 있었고 이 업계 권위자들도 많이 이제 뭐 친하다기보다는 알잖아요. 누가 권위자인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초기에 팔로우하는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다 봐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크리스틱슨, 에이시슨지의 크리스틱슨이라고 하면 크리스틱슨이 팔로우하는 애들이 뭐 누가 있는지 내가 모르는 애냐면 일단 들어가 보는 거죠. 얘가 보면 또 어떤 거에 파운더가 또 있더라고. 그 프로젝트 들어가 보면 또 아무도 모르는데 발굴되고 있는 프로젝트 뭐 아니면 라발라비칸트는 사실 뭐 크립토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 스타트업 전체에서 투자자이기 때문에 사실 라발라비칸트는 좀 더 무수가 너무 많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스리람이라는 친구, 아이겐레이어라는 걸 만든 파운더, 그분도 아이겐레이어의 파운더지만 새로운 프로젝트들 많이 발굴하시고 찾아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도 이제 보고 이제 저희도 팔로우업을 같이 하고 그래서 뭐 저희가 아무도 모르는 찾아냈다는 사실 거짓말이고 이미 저희보다 훨씬 더 이 업계에서 정말로 전문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뭘 먼저 보고 있고 뭘 먼저 팔로우 하는지를 저희가 그래도 제일 빨리 캐치를 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노하우일 수 있겠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업계 리더들이라고 하면 되게 많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쪽이라고 하면 데이비드 호프만이라는 뭐 벤클래스라는 거의 이제 코파운더, 네. 라이언 션 아담스, 뭐 이쪽이 이더리움 쪽에서는 굉장히 좀 크고, 그다음에 뭐 셀레스티아의 뭐 닉 화이트, 그리고선 폴리곤의 뭐 샌딥, 뭐 이런 친구들이 리스트가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당연히 초기 투자도 많이 하게 되고, 초기 프로젝트를 발굴도 하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도 거기에서 계속해서 찾아보는 거죠. 얘네가 초기 투자하고 초기 발굴했네? 괜찮은 애들인가? 한번 더 보고. 전 무조건 저희도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백킹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프로젝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찾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리서치를 한번 해보고 네, 괜찮으면은 저희가 보는 이런 형태이고 그래서 전 파라다임이라는 VC가 어떤 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지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모나드라는 블록체인인데 최근에 모나드가 모나드가 지금 올해부터 엄청 뜨기 시작했고 작년 말부터 저기 뜨기 시작했는데 자부하기로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건 아마 모나드에 대한 최초 리서치 아티클은 저희가 썼을 거예요. 전 세계에서요. 네, 그랬던 이유는 이미 모나드가 2022년도 말부터 파라다임에 있는 한 컨트리뷰터가 엔젤로 들어갔었어요. 저희가 그걸 보고
이 하수라는 친구인데 이 한국어로 하수가 아니라 이렇게 영어 이름이 하수예요. 네. 근데 그 친구는 이제 파라다임이라는 VC에서 리서치도 하고 플래시봇이라는 회사도 공동 창업해가지고 이제 MEB 서처나 이런 MEB 같은 걸 하는 친구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리서처기도 하고 존경하는 리서처기도 해요. 근데 걔가 이제 엔젤로 들어갔으면 무조건 뭐가 있겠다. 그래서 2022년도 말부터 저희가 팔로우업을 했었고 그 다큐멘테이션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자마자 저희가 그냥 그 다큐멘테이션 나온 날에 다 읽고 글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가능한 이유는 뭐 저희가 뭐 다른 사람보다 정보를 더 빨리 얻을 수 있는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저희가 좋아하는 사람들, 저희가 존경하는 사람들, 업계에서 되게 유의미한 컨트리뷰션 하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팔로우하고 이 사람들이 먼저 발굴한 프로젝트들을 누구보다 빠르게 캐치해서 그걸 빠르게 소화해서 전달을 하는 거죠. 네. 되게 좋은 전략이네요. 사실은 이게 없으면 어떻게 보면 등대 역할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망망대해서 이게 좋을 것 같다. 이걸 발굴할 수 있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고 기본적으로 좋은 프로젝트들을 가장 일선에서 VC들이 알아봤는데 그거를 가장 빠르게 캐치해서 깊이 분석을 해서 대중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맞아요. 역할들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 시점에서만 들어가도 엄청나게 저평가한 거죠. 사실은.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알트코인 노하우 좀 알게 됐으니까 이제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입니다. 지금 이더리움 덴쿤 업그레이드가 이제 완료가 되고 나서 앞서 말씀 주셨는데 지금 계속해서 수수료가 뭐 절감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어떤 적용들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흐름들을 창출을 하고 있는데 이더리움이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막 크게 반등하거나 그리고 여러 프로젝트들이 가격이 오르거나 그런 움직임은 아닙니다. 네네. 지금 이 이더리움 향후 전망과 롤업 어떻게 될까요? 사실 저는 이더리움에 대해서 엄청 긍정적인 입장은 아니에요. 네. 그래도 이더리움을 그냥 인더스트리 전체로 봤을 때는 무조건 잘 돼야 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여서 응원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덴쿤이 전 되게 트리키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태까지 이더리움 진영이 이더리움 자산을 어떻게 프레이밍을 했냐면은 울트라 사운드 머니라고 해서 그냥 사운드 머니는 비트코인이다. 얘네들은 그냥 뭐 2,100만 개 딱 한정이 돼서 더 이상 안 나오는 애들이 사운드 머니고 울트라 사운드 머니는 디플레이셔너리 화폐가 울트라 사운드 머니다. 근데 자기네들은 계속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이더리움이 계속 속아가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이더리움에서 새로운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이더리움보다 소각하는 이더리움이 많아지면 점진적으로 이더리움은 디플레이셔너리 코인이 될 거고 이게 울트라 사운드 머니다. 이걸 엄청 강조를 했던 게 작년, 재작년이었어요. 네. 그 선봉장을 섰던 게 데이비드 오프만 같은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굉장히 그 나레티브에 밀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덴쿤이 되면 좋은 점은 수수료가 내려가요. 그 뜻은 뭐냐면은 울트라 사운드 머니라는 나레티브가 더 이상 밸리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네요. 좀 배치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저는 이 업계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도 전문가가 아니고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데이비드 호프만 같이 정말로 뭐 팔로워 몇백만씩 있는 사람도 뭐 이더리움 앞으로 계속 소각될 거야, 뭐 울트라 사운드 머니야,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사운드 머니야 이렇게 얘기했다가도 덴쿤 되니까 또 그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조차도 계속해서 한치 앞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더리움이 결국에는 오히려 지금 자산으로서는 매력 가치가 떨어졌던 이유는 이더리움의 지금 동일 네트워크 사용량에서는 이더리움 소비량이 더 줄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를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좋죠. 왜냐하면 유저의 경험 측면에서 똑같은 트랜지션을 사용했을 때 더 적은 네트워크 비용을 내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렇죠. 근데 적어도 얘네들이 맨 처음에 밀었던 나레티브가 많이 희석이 됐다라는 거. 그게 두 번째고, 두 번째는 사실 아비트럼에서의 네트워크가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져가지고 많은 트랜지션이 발생한다고 해도 그게 어떻게 아비트럼 토큰이랑 연계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거버넌스. 왜냐면 수수료를 다 이더리움으로 내잖아요. 그렇죠. 원래 여태까지 모든 그 플랫폼 코인이라고 불리는 애들은 다 그 플랫폼을 열심히 사용하면 그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코인이 오를 거다라는 기대인 거잖아요. 모든 그 가정이라는 게. 네. 근데 옵티미즘이든 아비트럼이든 롤업이라고 불리는 애들은 다 가스피를 이더리움으로 써요. 그럼 그 뜻은 뭐냐면 아비트럼 아무리 많이 써도 아비트럼 토큰의 수요량은 완전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요. 왜냐? 그냥 어떻게 보면 테마주 같은 느낌이죠. 그냥 많이 쓰니까. 그래서 저는 애초에 아비트럼 옵티미즘은 직접적인 사용량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논리적인 수요를 찾기는 굉장히 어렵다. 사실 이더리움 사용량이 늘어났을 때 이더리움에 대해서 불리시해지는 것만큼이나 뭐 아비트럼을 많이 사용했을 때 아비트럼에 대해서 불리시해지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결국에는 덴쿤이라는 그냥 이벤트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벤트였잖아요. 근데 당연히 그 이벤트 드리븐 성으로 한번 테마주들이 오르는 것처럼 오르긴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아비트럼 코인의 가치와 어떻게 직결적으로 연결되는지는 아무도 설명 안 해주거든요. 그 없어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랑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이게 논리적인 구조보다는 어쨌든 맞아요. 기대감들이 훨씬 더 많이 영향을 주고 있고, 그리고 이것들이 앞으로 이제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더라도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기대감들에 의해서 이번 시즌은 계속해서 끌고 갈 가능성들도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논리적으로 뜯었을 때는 왜 그렇지? 맞아요. 그 이유들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그 고리들을 하나씩 좀 빠져 있는 맞아요. 부분들, 그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더리움이 이번 댕쿤 업그레이드를 어쨌든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사실 자본의 어떤 측면에서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ETF 승인 여부. 네. 지금 기관들이 오늘 또 나온 뉴스에서도 5월 23일 힘들다, 이게 약간 좀 지배적인 어떤 전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흐름에서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부터 이더리움 ETF는 비트코인 ETF만큼 쉽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네. 또 반대로는 비트코인 ETF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됐으니까 시작하기가 어렵지? 한번 시작하면은 그 다음 자산들이 ETF 상장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좀 하기는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블랙록에서 열심히 지금 이더리움 ETF를 밀고 있으니까 사실 이거는 뭐 저가 이더리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와는 별개로 그냥 레디 핑크가 계속해서 밀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블랙록의 영향력이 분명히 ETF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전 그게 5월까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언젠가는 되겠지만 그게 5월일지는 모르겠고, 이게 또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좀 의미가 다른 게, 아까 뭐 울트라 사운드만 했죠. 사실상 이더리움은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그렇죠. 총 발행량이 그냥 무한대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데이비드 호프만처럼 정말 네트워크 사용량이 많아져가지고 소각량이 더 많아지면 당연히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겠지만, 이게 사실 완전히 100% 항상 그럴 수가 없어요. 결국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비트코인이 더 매력적인 자산인 건 맞는 것 같고, 이더리움이 상장이 되면 또 이더리움 역시나 그 오일이나 금처럼, 오일이나 금은 그 정해져 있다는 건 어쨌든 확정이 되어 있는데 그 몇 개의 수량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일 뿐, 이더리움은 근데 사실 그것조차도 없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ETF를 했을 때 어떤 충분히 매력적인 자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더리움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이터레이션을 거치면서 성장해온 네트워크라는 측면에서 신뢰를 많이 쌓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 있는 자산으로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측면이 있어서 아마 언젠가는 될 것 같긴 한데 그게 5월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정말 반반인 것 같습니다. 기관들조차도 정말 50대 50대 이 얘기는 모른다는 얘기니까 다들 비슷한 의견들을 낼 수밖에 없는데, 말씀 들으니까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은 자산으로서의 가치, 어떤 if가 필요 없는, 맞아요. 그냥 이거는 무조건 될 if가 수밖에 필요 없는데, 맞아요. 이더리움은 뭔가 이래야만 되는, 약간 이게 많이 붙어 있어서 확실히 비트코인이랑은 아직까지는 좀 차별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이더리움의 강력한 대항마인데, 요즘에 사실 좀 너무 핫해가지고 네네. 이게 다루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덜컥 사실까 조금 고민도 되는 종목인데, 네네. 최근에 이제 포퓰러스에서 네. 이 솔라나 전망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 저희 영상에도 이제 링크로 달아드릴 텐데, 네. 아주 굉장히 긴 어떤 보고서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들 한번 정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50분가량 리포트를 작성을 했고요. 사실 이거를 작성하게 된 계기는 솔라나라는 블록체인이 되게 그 히스토리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만화 주인공처럼 되게 그렇죠. 히스토리는 너무나도 잘 짜여진 각본처럼 되어 있는데, 그거에 반해서 이 블록체인 자체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요. 글로벌 시장에도 많이 없거든요. 가장 취약한 부분이었어서 우리가 한번 이 정보를 다 취합해서 진짜 솔라나에 대한 소스 오브 트루스 리포트를 한번 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4개월 정도의 시간을 그냥 조금씩 들여서 만들어낸 리포트이고요. 그 주로 다뤘던 거는 이제 솔라나의 가장 큰 핵심 티시스는 뭐냐면, 결국에는 무어의 법칙이에요. 결국엔 하드웨어 기술이 좋아지면 그거에 따라 그 블록체인의 성능도 같이 좋아진다 이거거든요. 누군가는 이걸 보고 굉장히 멍청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정말 똑똑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에는 하드웨어 엑셀레이션은 앞으로 정해져 있는 추세이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가 발전함에 따라서 같이 발전을 한다라는 거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솔라나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캐파시티는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솔라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티시스는 우리를 담고 있는 서버의 사양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 네트워크는 훨씬 더 확장성이 커질 거야 라는 가정을 갖고 애초에 나온 블록체인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 받았던 비판은 중앙화 될 것이다. 모든 노드들이 다 데이터 센터처럼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지금 나카모토 개수 측면에서, 나카모토 개수라는 거는 얼마나 많은 노드들이 분산되어 있는지로 대부분
얘기해주는 지표인데 그 나카모토 개수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어떤 블록체인들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솔라나가 뭐 아예 중앙화되어 있다라고 비판하는 건 이제 더 이상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선 전 솔라나는 가장 중요한 건 고유의 문화를 잘 만들어낸 것 같아요. 고유의 문화라고 하면 지금 보면 솔라나는 그 백인 월가 그 정말로 그 월가에서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을 설계했던 사람들이 계속 솔라나에 남아가지고 솔라나에서 계속해서 금융 시스템을 설계하려고 했던 니즈들이 있었고, FTX 사태 이후로도 그 소수의 집단들이 계속해서 모여가지고 정말로 이 솔라나 재건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으쌰으쌰 뭉쳐가지고 이 솔라나 에코시스템을 다시 살려냈거든요. 저는 그거에 대한 로열티가 엄청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대표님 말씀 주신 그 부분 진짜 중요한 부분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갖다 겪고 나서 회복 탄력성을 보여준 부분은 사실은 진짜 중요한 항목이 맞고, 이제 이때부터는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솔라나는 부활할 거야. 맞아요. 굳건한 믿음이 이미 좀 생겨버렸는데,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디핀도 말씀 주셨고 디파이에서도 영향력이 엄청 크죠. 확장하고 밈코인 전부 다 솔라나 생태계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전반적으로 솔라나가 예전에는 제2의 이더리움, 이더리움 킬러 이런 역할이었다면 지금은 이제는 본인만의 내러티브대로 가고 있는 움직임들이 맞습니다. 있어서 지금 앞으로는 굳건하게는 좀 그렇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가 이제 빅3로서 이제 자리를 잡아갈 가능성이 맞습니다. 매우 높다고 맞습니다. 보는데, 대표님께서 이제 이더리움에 대해서 약간 박하게 평가해 주셨고 솔라나에 대해서 조금 후하게 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둘 중에서 이런 질문: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추월할 가능성 이런 건 어떻게 보시나요? 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가능하다. 네. 이거 또 이 방송 나가면 이제 또 저 사람이 또 사기꾼이라고 다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도 아마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솔라나가 아마 0.2 이더리움 정도 할 거예요. 네. 1 솔라나가. 저는 이 시장은, 그러니까 전 비트코인도 시가총액 측면에서는 시가총액 측면입니다. 네, 시가총액 측면에서는 언제든지 어딘가에 밀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네. 그게 되게 어려울 뿐이지. 왜냐면 저는 이 시장은 불가능한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라나가 정말로 독보적인 커뮤니티를 구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화도 만들어냈고, 이더리움이 못하고 있는 시도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다는 측면. 그래서 비자가 최근은 아니지만 작년에 솔라나 위에서 이제 자기네들 페이먼트만 구축하겠다고 했던 것도 로컬라이즈 피마켓 때문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는 솔라나가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이번에 민코인 사태에서도 솔라나가 많이 뛸 수 있었던 이유는 이더리움은 절대 그렇게 못해요. 이더리움에서 민코인 트레이딩 하려면은 100만 원 벌려고 100만 원 써야 되거든요. 가스 비용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솔라나는 솔라나만의 어떤 니즈를 찾게 될 거고, 이 니즈가 결국에는 이더리움이 그것보다 커지면 사실 뭐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추월하는 거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은 제가 너무 솔라나를 편드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더리움을 저는 왜 안 좋게 본다기보다 저는 이더리움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이 좀 많은 게, 이더리움은 처음에 나온 게 모듈러 블록체인을 하기 위해서 나온 체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얘들은 원래도 그냥 모노리틱 체인이었어요. 얘들은 원래 지금 합의, 저장, 그 다음에 연산을 다 할 수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가능할 거고요. 근데 갑자기 이 확장성 논의를 하면서 맨 처음엔 샤딩 모델로 해서 샤드로 나눠서 각자 처리하고 합치는 이런 모델로 갔다가 그게 안 되니까 롤업으로 바꾼 건데, 그게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 맨 처음에 뗏목을 만들었는데 뗏목을 계속해서 갖다 붙여가지고 여기저기 막 그냥 테이프 붙여서 해서 지금 뭔가 크루즈실을 만든 느낌이거든요. 너무 불안한 느낌이 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솔라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냥 걔네들은 진짜 싱글샷으로 모든 거 해결하는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비전이 아직까지 유효하고, 그 비전을 오히려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점프 트레이딩이라는 회사, 굉장히 유명한 시카고 기반의, 원래 그 점프 트레이딩은 원래 크립토 커런시 전에도 굉장히 유명한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회사였어요. 퀀트 회사가 이번에 이제 그 파이어 댄서라는 그 솔라나 클라이언트 모델을 만들어요. 그 모델이 만들어지고 나면 솔라나가 가지고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들, 노드가 멈춘다든지 이런 문제들도 거의 웬만하게 극복이 될 거고, 작년 그 솔라나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하는 매년마다 연례 행사 같은 솔라나의 대축제 이때도 그 점프 트레이딩이 나와서 그 파이어댄스 클라이언트 테스트를 해봤는데 막 TPS가 막 50만 나오고 막 이렇게 됐었어요. 물론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결국에는 그 파이어댄서까지 임플레멘테이션이 됐을 때는 아마 솔라나가 굉장히 성공적인 측면에서는
이더리움 플러스 L2들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훨씬 더 그 민코인 트레이딩 같은 것들이나 트레이딩을 많이 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솔라나 위에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저번에 김재현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솔라나의 비전은 이제 온체인 나스닥인데, 아마 온체인 나스닥이라는 걸 구현하기 위해서 정말 천천히, 그렇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체인이 전 솔라나라고 생각하고, 이더리움은 지금 10년 동안 계속해서 시장의 상황에 맞게 자기 자신들의 비전을 바꾼 것 같아요.